1970년대 미국 고속도로를 가득 채웠던 대형 트럭들이 있습니다. 납작한 앞코, 운전석이 엔진 바로 위에 올라탄 독특한 디자인의 캡오버 트럭이었죠. 프레이트라이너, 맥, GMC, 캐노스 같은 거대 제조사들이 앞다투어 생산했고 미국 물류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도로에서 이 트럭을 찾아보세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경제를 떠받쳤던 트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미국 대형 트럭 시장에서 캡오버 트럭이 왜 완전히 사라졌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캡오버 트럭의 탄생을 이해하려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미국 동부 해안가로 돌아가야 하는데 당시에는 트럭과 트레일러를 합친 전체 길이가 65피트, 그러니까 약 19.8m를 넘으면 안 된다는 엄격한 규제가 있었거든요. 이 규제는 도로 안전과 인프라 보호를 위한 것이었지만 운송회사들에게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화물을 최대한 많이 실으려면 트레일러 공간을 늘려야 하는데 전체 길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어딘가를 줄여야 했던 거죠. 제조사들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결국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운전석을 엔진 위로 올리자는 거였죠. 기존 트럭은 긴 보닛 뒤에 운전석이 있는 구조였는데 이 보닛 공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캡오버 디자인은 이 보닛을 완전히 없애고 운전석을 엔진 바로 위에 배치해서 앞쪽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겁니다. 덕분에 같은 전체 길이 안에서 트레일러에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죠. 당시로서는 정말 기발한 해결책이었고 이 디자인은 빠르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캡오버 엔진 트럭, 줄여서 COE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운전자가 앞 유리창 바로 뒤에 앉고 핸들이 엔진 바로 위에 위치하는 구조인데요. 독특한 외관 때문에 도로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캡오버 트럭의 또 다른 장점은 뛰어난 기동성이었는데요. 앞코가 짧다 보니 회전 반경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좁은 도로나 복잡한 도심에서 움직이기가 일반 트럭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화물 하역장에 진입하거나 빠져나올 때, 급커브를 돌아야 할 때,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야 할 때 이 트럭만큼 편리한 게 없었거든요. 특히 대도시의 복잡한 물류센터에서는 캡오버가 압도적인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운송업계 전반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도시 배송부터 장거리 운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게 됐죠. 1970년대에 이르면 미국 고속도로에서 캡오버 트럭을 보지 않고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82년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트럭 길이 규제를 전면 개정한 거예요. 기존에는 트럭과 트레일러 전체 길이를 제한했는데 새 규정에서는 트레일러 길이만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트럭 머리 부분이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었죠. 이 법률 개정은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캡오버 트럭의 존재 이유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거거든요. 굳이 불편하게 엔진 위에 앉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보닛을 길게 빼도 트레일러 공간에는 영향이 없으니까요. 제조사들은 이 변화를 빠르게 감지했고 앞코가 긴 전통적인 롱노즈 트럭을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캡오버 트럭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거든요. 캡오버 트럭에서 운전자들이 겪었던 고충은 상상 이상이었는데 운전석이 엔진 바로 위에 있다 보니 엔진 열기가 그대로 올라왔고 특히 여름철에는 운전석이 찜통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완전히 잡을 수가 없었죠. 소음과 진동 문제도 심각했는데요. 대형 디젤 엔진이 바로 발밑에서 돌아가니까 그 굉음과 떨림이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전달됐습니다. 장거리를 달리고 나면 온몸이 피로해지는 건 당연했고 청력에 문제가 생기는 운전자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간이 너무 좁아서 개인 짐을 둘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미국 트럭 운전자들은 1년에 수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며칠씩 집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경에서 좁은 캡오버 운전석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죠. 운전석에서 먹고 자고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좁은 공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롱노즈 트럭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롱노즈 트럭이 인기를 끈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편안함이었습니다. 엔진이 운전석 앞쪽으로 빠지면서 소음과 진동이 확 줄었고 열기 문제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넓어진 운전석에는 침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슬리퍼 공간이 생겼고 소형 냉장고나 전자 레인지를 놓을 수 있는 여유 공간도 확보됐죠. 장거리 운행 중에 제대로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캡오버 트럭에서는 수면 공간으로 가려면 좁은 구멍을 기어서 통과해야 했는데 롱노즈에서는 그냥 뒤로 걸어가면 됐거든요. 피곤에 지친 몸으로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과 편하게 걸어서 침대에 눕는 것, 이 차이가 얼마나 클지는 실제로 장거리를 달려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정비와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롱노즈 트럭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는데요. 캡오버 트럭에서 엔진을 점검하려면 운전석 전체를 앞으로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거대한 운전석이 경첩을 축으로 앞으로 꺾이는 구조였는데 이 과정만 30분 가까이 걸렸거든요. 게다가 운전석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지지 않게 미리 정리해둬야 했습니다. 컵이나 서류, 개인 물품들을 치우지 않으면 운전석을 들어올리는 순간 다 바닥으로 떨어지니까요. 반면 롱노즈 트럭은 본인만 열면 바로 엔진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정비공이 간단한 점검을 하는데 5분이면 충분했죠. 정비 시간이 단축되니 트럭이 멈춰있는 시간도 줄었고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효율이 훨씬 좋아진 겁니다. 안전 문제는 캡오버 트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롱노즈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유럽에서는 트럭 속도가 시속 90km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시속 130km 이상으로 달리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광활한 미국 대륙을 횡단하려면 속도를 내야 하니까요. 문제는 캡오버 트럭의 구조였습니다. 운전자가 트럭의 맨 앞에 앉아 있어서 충돌 사고가 나면 보호해줄 게 거의 없었거든요. 앞에 보닛이 없으니 충격을 흡수할 공간 자체가 없는 거죠. 반면 롱노즈 트럭은 긴 보닛 공간이 일종의 충격 흡수 구역 역할을 해줬습니다. 고속으로 충돌해도 엔진과 보닛이 먼저 찌그러지면서 충격 에너지를 상당 부분 흡수하고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충격은 줄어드는 거죠. 시속 13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그 차이는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운송회사들도 이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캡오버를 점점 기피하기 시작했고 보험회사들도 캡오버 트럭에 더 높은 보험료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안전과 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불리해진 거죠. 흥미로운 건 유럽에서는 여전히 캡오버 트럭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인데요. 유럽은 트럭 전체 길이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규정상 트럭과 트레일러를 합친 길이가 16.5m를 넘을 수 없거든요. 이 제한 안에서 최대한 많은 화물을 실으려면 캡오버 디자인이 여전히 가장 효율적입니다. 게다가 유럽의 도로 환경도 미국과 완전히 다르죠. 좁은 도로와 복잡한 도심 구조, 수백 년 된 골목길과 극커브가 많은 유럽에서는 회전 반경이 짧은 캡오버가 훨씬 실용적인 거예요. 속도 제한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유럽에서는 대형 트럭이 시속 90km 이상으로 달리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 속도에서는 캡오버의 안전 문제가 미국만큼 심각하지 않거든요. 같은 트럭인데 대륙마다 완전히 다른 형태가 주류가 된 겁니다. 법규 하나가 산업 전체의 방향을 바꿔버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사람이 유럽에 가면 트럭이 다 납작하게 생겨서 신기해하고 유럽 사람이 미국에 오면 트럭 코가 너무 길어서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1980년대가 지나면서 캡오버 트럭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게 됐는데요. 한때 캡오버만 고집하던 대형 운송사들도 하나둘 롱노즈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새 트럭을 구매할 때 캡오버를 선택하는 회사가 급격히 줄었고 중고시장에서도 캡오버의 가치는 폭락했죠. 제조사들도 더 이상 수요가 없는 차량을 생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둘씩 캡오버 라인을 접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이르면 북미 시장에서 새 캡오버 트럭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캡오버 형태를 볼 수 있는 건 소방차나 덤프트럭, 쓰레기 수거차 같은 특수 목적 차량뿐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좁은 주택가 골목을 다녀야 하거나 짧은 거리만 운행하기 때문에 캡오버의 단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장거리 화물 운송 분야에서 캡오버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이콘이 규제 변화 하나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미국 대형 트럭 시장에서 캡오버 트럭이 정말 완전히 끝난 걸까요? 최근 들어 흥미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도시 물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거든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도심 진입 규제가 강화되면서 작고 효율적인 배송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전기 트럭이나 수소 트럭 같은 대체 연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캡오버 디자인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생긴 거죠. 전기 트럭의 경우 엔진이 없고 배터리와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기존 트럭의 설계 제약에서 자유롭거든요. 캡오버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엔진 열기와 소음 문제가 전기 구동에서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면 컴팩트한 캡오버 디자인의 장점만 살릴 수 있는 거죠. 복잡한 도심을 누비며 친환경 배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작고 민첩한 캡오버만큼 적합한 형태도 없으니까요. 일부 전기 트럭 스타트업들이 캡오버 형태의 도심 배송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빈티지 트럭 애호가들 사이에서 캡오버는 여전히 특별한 존재인데요. 미국 각지에서 열리는 클래식 트럭 쇼에 가면 정성스럽게 복원된 캡오버 트럭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닦아놓은 크롬 장식, 원래 색상으로 다시 칠한 차체, 그 시절 그대로 복원된 운전석 내부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죠.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한 베테랑 운전자들의 추억담이 끊이지 않고 젊은 세대 수집가들도 이 독특한 디자인에 매료되어 복원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술력과 독특한 디자인을 보존하려는 수집가들 덕분에 캡오버 트럭은 박물관 밖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최근에는 레트로 디자인이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패션, 인테리어 등 여러 산업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어서 트럭 업계에서도 캡오버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트럭 제조사들이 복고풍 디자인 요소를 새 모델에 적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죠. 캡오버 트럭의 역사는 운송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한때는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며 미국 도로를 지배했지만 규제가 바뀌고 운전자들의 요구가 달라지자 순식간에 무대 뒤로 사라졌거든요. 이건 트럭 제조사와 운송회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죠.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나가던 제품도 도태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술 혁신과 규제 환경을 동시에 읽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지금 잘 팔리는 제품이라고 해서 영원히 잘 팔릴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미국 도로에서 사라진 캡오버 트럭이지만 그 유산은 트럭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효율성과 실용성을 추구했던 그 시대의 정신, 제한된 조건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냈던 엔지니어들의 창의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65피트, 약 19.8m라는 길이 제한 안에서 어떻게든 더 많은 화물을 실으려고 고민하다가 탄생한 디자인이 수십 년간 산업을 이끌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앞으로 트럭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캡오버 트럭이 남긴 교훈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거예요. 1970년대 미국 고속도로를 누비던 납작한 코의 트럭들, 운전자들의 땀과 노력이 배어있던 그 차량들의 이야기는 트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겁니다. 비록 더 이상 새 캡오버 트럭이 미국 도로를 달리지는 않지만 그 독특한 디자인과 역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고, 어쩌면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캡오버의 부활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겠죠.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